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술과 지식재산 수업 들어왔죠? 여러분이 전공이 다양해서 예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것은 예술의 사회과학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예술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에 관한 법제도, 예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기묘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술이 우리가 풍요로운 예술 속에서 살 수 있느냐, 그 제도적인 환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느끼겠지만 취직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경제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들 동네 커피숍도 다 폐점하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예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예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예술이 중요할수록 그에 관련된 법제도가 함께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술에 관한 법제도를 쭉 함께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예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정확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이제 이 첫 시간에 이거 예술가의 지위가 아니고 예술의 기원부터 봅시다. 강수현 조교. 좀 볼까요? 어떻게,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 예술이 어떤 계기로 왜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나마 예술의 본질을 조금 보고, 그를 통해서 그러한 예술의 본질을 염두에 두면서 예술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도는 예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을 아는 것이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술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우리 역사상 물론 인류가 어떻게 탄생할 때부터 예술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술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존하는 예술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피카소도 진짜 최고의 걸작품이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뛰어난 예술 작품이죠. 오래전에, 무려 1만 5천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오늘 같은 물감이 있었을 수도 없고, 오늘 같은 아주 좋은 붓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에 1만 5천 년 전에 그리고 우리만큼 이렇게 지능이 발전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이 1만 5천 년 전에 동굴 그 구석진 동굴 벽 천장에다가 이렇게 알타미라 동굴의 벽에 그려놨습니다. 천장에.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 1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을 수 있겠죠. 현존하는 작품으로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어떻게 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그림을 이 구석진 공간의 천장에다가 그려놨을까? 이게 바로 예술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예술이 왜 생겼을까? 예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를 한 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수렵사회, 구석기 수렵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냥에서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만 동시에 동물도 우리 인간과 같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냥감에 대한 또는 동물에 대한 어떤 그 배려 또는 죽일 수밖에 없어 사냥을 해서 죽여서 내가 그걸 잡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사냥감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하나의 주술의식으로 그 사냥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그 사냥감에 대한 복을 빈다고 그럴까? 그러한 주술의식을 하면서 그 주술의식의 상징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인류학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이 그 당시 음악도 그랬고 나무 조각을 막 두드리면서 또는 이렇게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막 두들기면서 사냥에서 용기를 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을 두드리고 이러한 음악과 미술의 탄생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사냥, 전쟁에서의 승리와 어떤 공동체의 단합 이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예술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또는 예술의 목적, 예술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다 비슷한 그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 사회 작품들은 특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들은 그 왕을 신격화하거나 또는 그래서 피라미드의 벽화를 보거나 또는 그리스, 로마의 그림들이나 조각이나 작품을 보면 대부분 신화를 소재로 해서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왕을 신격화하는 왕의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왕과 신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신격화하거나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술로서 정당화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또는 그러한 그 기능의 예술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세시대 종교 예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불교 예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 또는 그 당시에 고려시대나 또는 중세 봉건시대 유럽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기독교와 불교의 정당화라고 할까요? 또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세계관을 모두 다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그 공유된 그 종교 세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그러한 흔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근세에 와서도 말하자면 국가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또는 기업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오늘날까지 광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의 광고는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러한 응용 미술 또는 응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결국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 전쟁이면 전쟁, 사냥이면 사냥, 기업의 홍보면 홍보, 또는 국가의 정책의 홍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예술이 오늘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생산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예술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그 how 또는 fund, 그 재정적인 그 출처를 이제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뭔가 득을 보는 국가와 기업이 돈을 내겠죠. 그것이 바로 후원의 형태고, 거기에서 뭐 국가가 후원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블랙리스트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기업의 후원에 있을 때 기업이 갑을 관계에서 갑의 횡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의 기원 또는 예술의 본질을 이렇게 꼭 사냥, 전쟁, 국가와 종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만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그러면은 사냥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동굴 벽화를 그리는 사람, 한 사람이 됐던 뭐 10사람이 됐던 100사람이 됐던 이 동굴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를 왜 그렸을까 또는 어떻게 그렸을까 본다면, 그것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보아온 또는 앞으로 보게 될 또는 앞으로 처하게 될 위험의 가장 커다란 상대방, 동물에 대한 무수한 관찰과 연구의 결과를 자기가 벽에다 표시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과 그 탐구의 결과를 내가 그림으로 벽에다가 표시하고 싶다.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지는 않았을 테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그 주관적으로는 또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술 작품이 그렇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관찰, 우리 인간은 관찰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동물이 어떤 모양으로 뛸까? 동물이 공격을 할 때는 어떤 모양이고 우리가 공격할 때는 동물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당할까? 뭐 등등에 관한 무수한 호기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이 인간이고, 본능적으로 그 관찰한 결과를 기억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또는 표현을 하려고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술 작품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동굴벽화가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냥과 전쟁 뭐 등등을 위한 어떤 주술의식의 상징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과 탐험과 호기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 인간의 예술적인 본능이 표현된 것이 이 그림이고, 오늘날의 예술가들의 대부분의 아마 심리 상태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소리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이 음악과 미술이 되죠. 그럴 때 나의 느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과 호기심의 결과죠. 그래서 이것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술의 본질의 아주 중요한 그 본질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색깔과 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 또는 소리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물건을 만드는 데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동일한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찰의 욕구, 탐험의 욕구, 이런 것이 우리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술적인 본능이, 그런데 예술적인 본능이 사회에서 억압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분출될 수도 있고 폭발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가 풍부한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이 많은 사회에서는 결국 특별히 기술 발전을 할 필요도 없고 또는 예술이 발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지배층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워라 내워라 계속 그냥 영원히 이 세상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노예들은 굉장히 괴롭겠지만, 이 노예가 많은 사회의 특징은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예술의 발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발산하도록 자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예를 착취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예술적인 본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 또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낮았는데, 그 사람들이 착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히 해야 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대 사회의 그 노예제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에 와서부터 인간이 자유를 논하고 인간 종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인간만의 인간다운 생각, 인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자유가 인정되고, 이 자유가 기름에 불을 붓듯이 예술적인 본능에 불을 붙여서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예술적인 본능이 아마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우리 인간의 예술적인 본능이 왜 르네상스에 꽃을 피워서 화려한 르네상스의 예술을 만들었겠느냐. 이것은 자유라고 하는 그 불꽃이 기름에 닿았기 때문이다. 이 자유가 바로 불꽃이죠. 불씨죠. 그래서 예술적인 본능에 이 자유라고 하는 불씨가 탁 당겨가지고 폭발적으로 이 예술적인 본능을 불태워서 르네상스의 예술을, 찬란한 예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적인 본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예술이 자연적으로 탄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토양분이 있어야 된다. 그 자유라고 하는 불씨가 불을 당겨줘야 예술적인 본능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오데자네이루의 모나리자도 나왔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술적인 본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찰과 연구, 탐험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예술가, 과학자도 그랬지만 자연과 인간의 무수한 연구를 하고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가 연구한 것을 예술가가 참고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반영을 하죠. 그래서 광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이 그림에 반영해서 원근법을 적용하고, 이
막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구죠?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의 해부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 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그림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무지하게 많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고호, 반 고호,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마한 나라 네덜란드에서 탄생했을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술적인 본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토양분이 네덜란드에 가장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고 네덜란드는 현재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한 3분의 1 정도고 굉장히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술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17세기에 이 네덜란드 황금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인도의 밑에 있는 실론 섬도 지배하고 저 멀리 동양 끝에 있는 일본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일본 역사를 무시하는데 일본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이유가 바로 이 네덜란드 덕분인데 이 일본의 큐슈 섬 끄트머리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 인공섬을 이 네덜란드가 지배하면서 이 네덜란드 말하자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일본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처럼 물론 쇄국 정책을 했지만 문명을 수입하는 창구로서 이 데지마를 할애해 주고서 이 네덜란드가 데지마에 머물면서 교역을 했고 문명을 전달해 줬죠. 그래서 총기, 화약류, 과학기술이 전부 일본으로 간 것은 바로 이 네덜란드가 데지마에서 공급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네덜란드 그걸 갖다 이제 란학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합니다. 화란. 그래서 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문명화시켜준 은인으로 굉장히 지금도 숭배하고 있죠. 이 란학, 일본을 개화시켜주는 란학. 만약에 란학이 없었다면 네덜란드의 그 문명의 공급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일본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 다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이렇게 살짝 창구를 열어놓은 겁니다. 데지마라는 창구를 열어놓고 그 데지마는 네덜란드만이 상선을 가지고 와서 체류하면서 교류를 하고 문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남아프리카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죠. 왜? 그것은 네덜란드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상공인들이 네덜란드에 모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네덜란드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술을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해서 네덜란드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강국이 된, 소강국이 된 것은 바로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적인 본능이 꽃을 필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미국에 왜 마이클 잭슨이 나오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고 미국의 그 디즈니 월드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미국이 강국이라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 소련도 강국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만한 예술이 있습니까? 그만한 대중예술이 있습니까? 없죠.
미국이 이러한 그 예술가를 탄생시킨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무질서할 만큼 자유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 같은 기술 혁신가도 스티브 잡스가 기술 혁신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혁명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유, 실리콘밸리의 자유와 디즈니랜드의 자유, 그리고 뉴욕의 자유가 예술과 이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인 본능을 불태우는데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예술적인 본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술적인 본능은 구석기 시대의 인간부터 현재 인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공통된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특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예술적인 본능이 불꽃을 피우려면 불태우려면 그 불태우는 불씨, 자유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5, 60년대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지만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예술이 발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술가들이 전부 다 딴따라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노래 부르지 마. 너 그러면 딴따라 된다. 노래 부르면은 너 공부 못한다. 딴따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음치가 됐어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전체적인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예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노래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별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본능이 이렇게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화가 된 오늘날 자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나라고 일본보다는 데피니틀리 더 자유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자유가 많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 대중예술이 발전했고 일본보다 더 많은 우리가 문화를 구가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그래서 필수 전제 조건으로서 예술적인 본능이 꽃을 피우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 내용은 사실은 어떤 데서 들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저만의 독특한 티어리이기도 하지만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유 어쩌고저쩌고 헌법의 기본권에 자유가 있고 어쩌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술이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유와 예술을 연결해서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정상조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자유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닌데 충분 조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된 이후에 여러분이 이 강남스타일이 성공했던 것이고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배경에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섹시한 표현, 징그럽게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너무나 섹시하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퇴폐 문화라고 해서 이것을 방송 금지하고 음반 판매를 금지하고 했었죠. 그런데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질 표현이건 아무리 그 음란한 표현이건 가능하다. 물론 형법상 음란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음란물은 만들 수 없지만 그 형법으로 처벌되기 전까지의 음란하거나 저질하거나 상관없는 거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표현으로든지 할 수가 있다. 대중을 감동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이것은 이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유튜브를 성공시킨 것이 바로 강남스타일이고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것은 유튜브 덕분인데 바로 유튜브의 역사상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강남스타일이 최고의 시청률, 뷰,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한 동영상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위로 이렇게 밀렸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국내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엔 디즈니가 전부 다 우리나라 영화를 다 지배했었죠. 그런데 자유화가 된 이후에,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남북 문제라든지 간첩 문제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국내 영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으로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가 가능했었고 표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예술적인 본능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열거했다시피 오늘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예술적인 본능을 발휘하고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자유와 그 자유의 한계를 구성하는 그 윤리적인 한계 이런 것을 이제 한 3주, 4주 후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